서울 도심. 한성백화점 VIP 라운지는 평일 오전임에도 은은한 샹들리에 불빛 아래 고급스러운 기운이 흘렀다. 벨벳 커튼은 창가로 스며드는 햇살을 부드럽게 걸러주었고 잔잔한 피아노 선율이 공기 속을 흘러다녔다. 윤지현은 여유롭게 다리를 꼬고 지정석 소파에 앉아 있었다. 맞춤 제작한 베이지 톤 원피스와 진주 목걸이는 그녀의 기품을 더욱 돋보이게 했다. 직원이 은색 트레이에 차를 가져와 조심스레 내려놓았다. 그녀는 가볍게 손목을 들어 찻잔을 입술에 가져갔지만 한 모금 머금자마자 인상을 찌푸렸다. 이게 뭐예요? 제가 분명 로열 밀크티를 주문했잖아요. 이건 너무 연하네요. 목소리는 차분했으나 뚜렷한 불만이 묻어 있었다. 직원은 고개를 숙이며 곤란한 미소를 지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 바로 새로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지현은 손을 휘휘 저었다. 됐어요. 그냥 가져가세요. 오늘은 쇼핑할 기분도 안 나네요. 직원이 물러가자 그녀는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45세. 부유한 중견기업 마케팅 부장의 아내로 살아온 지난 세월 동안 그녀의 일상은 늘 이런 식이었다. 스스로를 상류층이라 믿었고 그에 걸맞은 대우를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 백화점에서도 늘 VIP 라운지를 이용했고 일반 매장은 거의 발을 들이지 않았다. 핸드백을 챙겨 일어난 지현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다. 오늘따라 기분이 영 개운치 않았다. 전날 남편 박도연이 기다리던 임원 승진이 또다시 무산됐다는 소식을 전했기 때문이다. 그 정도 능력도 안 되나 하는 생각이 스쳤지만 어차피 처가 쪽 자금 덕에 지금까지 승승장구해온 사람이니 크게 문제 삼을 필요는 없다고 스스로를 달랬다. VIP 전용 구역 쪽으로 향하던 그녀에게 주차 안내원이 다가와 인사를 건넸다. 고객님, 차량은 어디에 주차하셨나요? 어디긴요? 당연히 VIP 구역이죠. 지현은 짜증 섞인 말투로 답했다. 그런데 안내원이 고개를 갸웃거렸다. 오늘은 VIP 구역 공사로 임시 다른 구역을 안내해 드렸을 텐데요. 아니, 어딜 보고 주차 유도를 해요, 제가. 왜 일반 구역에 차를 대겠어요.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여기서 일한 지 얼마나 됐어요? 관리자 불러오세요. 당장. 주변 시선이 쏠렸지만 지현은 전혀 개의치 않았다. 결국 관리자가 나와 연신 사과했고 그녀는 시간을 허비했다며 불만을 중얼거리며 차로 향했다. 차에 올라 시계를 보니 12시 30분. 오늘 오후 2시. 천가 CC 골프장에서 모임이 있었다. 집에 들러 옷을 갈아입고 가려면 서둘러야 했다. 운전대를 잡은 그녀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남편 회사 생각이 맴돌았다. 규모 있는 중견기업이지만 그녀는 회장을 직접 본 적이 없었다. 남편이 부장으로 안정적으로 일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했고 승진에 대한 관심은 이미 예전 일이다. 어차피 임원도 나 못 건드리지. 그녀는 중얼거렸다. 결혼 초. 처가에서 회사 초기에 투자했던 덕분에 남편의 직장 생활은 늘 든든한 방패막이 속에 있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골프웨어로 갈아입은 지현은 시계를 한 번 더 확인했다. 1시 40분.
약속 시간까지 20분 남짓. 평소 같으면 강남에서 천가시시까지 30분은 걸리는 거리였다. 교통체증에 혀를 차며 좁은 이면도로로 접어들었다. 내비게이션에는 없는 지름길이지만 그녀는 이 길이 빠르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러다 멀리서 한 노인이 천천히 길을 건너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저 속도면 내가 도착할 때쯤 다 건너겠지. 속도를 줄이지 않았다. 하지만 노인의 걸음은 예상보다 훨씬 느렸다. 차와 노인의 거리가 위험할 만큼 가까워졌을 때 그녀는 급하게 경적을 울렸다. 비켜요. 늙은이 창문을 내리고 소리쳤다. 노인이 놀란 듯 고개를 돌렸고 그 순간 퍽 하는 둔탁한 소리가 났다. 충돌은 심하지 않았지만 노인은 중심을 잃고 천천히 바닥으로 쓰러졌다. 지현은 당황했지만 곧 차에서 내렸다. 그러나 그녀의 표정은 걱정이 아니라 분노로 가득했다. 어디 길 한복판에서 그렇게 느릿느릿 걸어요 미친 거 아니에요. 나 지금 골프 약속 늦게 생겼잖아요. 노인은 바닥에 손을 짚고 일어나려 했지만 가슴을 부여잡으며 힘들게 호흡했다. 그때 주변의 행인 몇 명이 다가왔다. 한 여성이 노인의 상태를 확인하며 말했다. 괜찮으세요? 119 불러드릴까요? 아, 됐어요? 지현이 끼어들었다. 별로 세게 친 것도 아니고. 보험 처리하면 돼요. 하지만 다른 행인이 중얼거렸다. 이건 경찰에 신고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 순간 멀리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지현은 시계를 확인했다. 이미 약속 시간에 늦었고 표정이 더욱 굳어졌다.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더니 순찰차 2대가 좁은 도로 옆에 멈춰 섰다. 차 문이 열리자 경찰관 2명이 내렸다. 한 명은 쓰러져 있는 노인에게 다가갔고 다른 한 명은 윤지현 쪽으로 걸어왔다. 운전자분이십니까? 경찰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네. 맞아요. 그런데 이거 별거 아니에요. 그냥 보험 처리하면 될 일을 지현은 팔짱을 낀 채 무심하게 말했다. 경찰관은 그녀의 말을 무시하듯 메모장을 꺼냈다. 사고 경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기 저 할아버지가 도로 한가운데를 너무 느리게 걸어서요. 경적도 울렸는데 피하지도 않고 그래서 살짝 부딪힌 겁니다.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에요. 그 순간 주변에서 지켜보던 중년 남성이 앞으로 나섰다. 그게 아니에요. 경찰관님, 이분이 속도도 줄이지 않고 그대로, 그리고 차에서 내려서는 오히려 소리를 질렀어요. 지현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건 순간 당황해서 그랬던 거예요. 제가 골프 약속이 있어서 좀 급했거든요. 또 다른 여성이 나서서 말했다. 저도 들었어요. 비켜요? 늙은이라고 외치는걸요. 그리고 미친 거 아니에요. 라고도 했어요. 경찰관의 눈빛이 매서워졌다. 급하다고 사람을 치고 소리를 지르면 되는 겁니까? 지현은 입술을 깨물었지만 여전히 눈빛에는 불만이 남아 있었다. 한편 노인을 살피던 경찰관이 다가왔다. 메빌 시구 불렀습니다. 피해자분이 가슴 통증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곧 구급차가 도착했고 구급대원들이 노인을 들것에 옮기며 산소 마스크를 씌웠다. 심장에 문제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즉시 병원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구급대원이 말했다. 지현은 잠시 당황한 듯 눈을 깜빡였다. 그럼 병원비는 제가 다 부담할게요. 보험 처리하면 되니까. 그러나 경찰관은 차분히 말을 이었다. 일단 신분증과 운전면허증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지현은 마지못해 가방을 뒤져 서류를 건넸다. 구급대원 중 한 명이 노인에게 보호자 연락처를 물었다. 노인은 산소 마스크를 살짝 내리고 힘겹게 말했다. 네, 아들. 전화해 주세요. 주머니에서 꺼낸 휴대폰이 경찰관 손에 전달됐다. 보호자분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노인은 숨을 몰아쉬며 대답했다. 내 이름은 이광호, 아들은 이준성. 그 이름을 들은 순간 지현의 눈이 커졌다. 어디선가 들어본 이름이었다. 그러나 곧 경찰관이 휴대폰을 귀에 대며 통화를 시작했다. 여보세요? 이준성 씨 맞으십니까? 여기 서울 한빛병원으로 피해자분을 이송 중입니다. 가슴 통증을 호소하고 계셔서 응급으로 모시고 갑니다. 가해 차량 운전자는 현장에 있습니다. 성함은 윤지현 씨입니다. 지현의 뇌리 속에서 이광호라는 이름이 점점 선명해졌다. 그리고 불현듯 남편 박도현이 종종 회사 얘기를 하며 입에 올렸던 그 이름이 떠올랐다. 회사의 창업자이자 현 회장. 바로 남편의 최상위 직속이자 회사의 상징 같은 인물이었다. 설마 내가 친 그 노인이 회장님 식은땀이 등에 번졌다. 경찰관이 말했다. 피해자분 아들이 곧 병원으로 온다고 합니다. 운전 가능하시면 따라오시죠. 추가 조사도 필요합니다.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출발했고 경찰차가 뒤따랐다. 지현은 마지못해 차로 향했다. 차에 타자마자 그녀는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휴대폰을 꺼내 남편 번호를 눌렀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남편이 전화를 받았다. 여보, 나 큰일 났어. 무슨 일이야? 내가 차로 노인을 쳤는데 그분 이름이 이광호래. 잠시 정적이 흘렀고 이내 남편의 목소리가 다급하게 터져 나왔다. 이광호라고 그건 우리 회사 회장님 이름이야. 지현은 핸들을 꽉 쥐었다. 이제야 그 이름이 왜 익숙했는지 기억이 났다. 남편이 가끔 회장 얘기를 할 때마다 느껴졌던 막연한 거리감이 지금은 차갑고 무거운 공포로 다가왔다. 박도현은 전화를 끊자마자 사무실에서 급히 짐을 챙겼다. 동료들이 무슨 일이냐고 묻자 급한 가정사라고만 하고 회사를 나섰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그는 식은땀을 훔쳤다. 회장님을 차로 치다니 이게 무슨 악몽이야. 지현은 속력을 줄인 채 병원으로 향했다. 창밖의 풍경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교차로의 신호등, 옆 차선의 차량들, 모두가 무의미하게 스쳐 지나갔다. 머릿속에는 단 하나. 병원에서 마주하게 될 상황만이 무겁게 자리하고 있었다. 서울 한빛병원 응급실 앞. 구급차가 도착하자 대기 중이던 의료진이 들것을 밀고 나왔다. 산소 마스크를 낀 채 힘겹게 호흡하는 노인을 신속히 안으로 옮겼다. 경찰관 한 명이 구급대원과 함께 안으로 들어가 상황을 확인했고 다른 한 명은 윤지현에게 병원 접수와
기본 조사를 안내했다. 잠시 이쪽으로 와주시겠습니까? 접수 절차와 기본 진술이 필요합니다. 지현은 여전히 표정이 굳은 채 고개를 끄덕였다. 병원 복도는 응급 상황, 특유의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들려오는 심전도 기계음, 환자 보호자들의 낮은 목소리, 간헐적으로 울리는 호출음이 복잡하게 뒤섞였다. 지현은 접수 창구 앞 의자에 앉아 이름, 연락처, 사고 경위 등을 작성했다. 펜을 쥐인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때 자동문이 열리며 박도현이 헐레벌떡 달려 들어왔다. 숨이 가빠 있었지만 표정은 단호했다. 지현아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평소의 여유로운 표정은 사라지고 불안과 초조가 뒤섞인 눈빛이 자리했다. 왔구나. 괜찮아.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라 회장님 상태는 지현은 고개를 저었다. 응급실로 바로 들어가셨어. 심장 쪽이 안 좋다고?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응급실 옆쪽 복도를 따라 정장 차림의 남자가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다. 윤곽이 뚜렷하고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40대 후반의 인물. 바로 이광호 회장의 아들, 이준성 부회장이었다. 박도연은 본능적으로 허리를 숙였다. 부회장님, 이준성의 시선이 곧장 지현에게로 향했다. 당신이 우리 아버지를 친 분인가요? 목소리는 차갑고 건조했다. 지현은 평소와 달리 한 박자 늦게 대답했다. 네, 정말 죄송합니다.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좁은 길에서 그러나 이준성은 손을 들어 말을 끊었다. 지금은 변명 들을 시간이 없습니다. 아버지 상태가 더 중요하니까. 그는 곧장 의료진에게 다가가 상황을 물었다. 짧은 대화 후 의료진은 심장내과 중환자실로 옮길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준성은 고개를 끄덕이며 곧 도현에게 시선을 옮겼다. 박 부장, 잠깐 이야기 좀 하죠. 도현은 지현을 흘끗 바라본 뒤 부회장을 따라 복도 끝으로 걸어갔다. 이준성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저분이 자네 아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부회장님, 사고 당시 태도가 어땠는지 경찰과 목격자에게 들었습니다. 아버지께 소리를 지르고 모욕적인 말을 했다던데 사실입니까? 도현은 순간 말문이 막혔다. 차마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 네. 하지만 당황해서 그랬다고 당황해서라. 이준성의 시선이 날카로워졌다. 아버지께서 평생 사람 대하는 태도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분이란 걸. 자네도 잘 알 텐데. 도연은 고개를 숙였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책임지고 어떤 처분이든 받겠습니다. 그건 나중 문제입니다. 지금은 아버지의 고비를 넘기는 게 먼저죠. 그 순간 응급실 문이 열리며 의료진이 노인을 중환자실로 옮겼다. 들것 위에 이광호 회장은 창백했지만 눈가에는 여전히 힘이 서려 있었다. 이준성이 다가가 조심스럽게 손을 잡았다. 아버지? 준성이 왔습니다. 곧 괜찮아지실 거예요. 회장은 힘겹게 눈을 뜨고 잠시 도연과 지현 쪽을 바라봤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시선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그 시각 박도연이 몸담은 한성전자 본사 9층 마케팅부 사무실
평소보다 이른 시각에 도현이 자리를 비운 탓에 동료들 사이에서는 호기심 섞인 대화가 오갔다. 박 부장님, 아까 전화 받으시더니 얼굴이 완전히 굳더라고. 그러게, 무슨 일 있나? 그때 인사팀 이수정 대리가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표정은 심상치 않았다. 다들 들었어요. 회장님이 교통사고를 당하셨대요. 지금 병원에 계신데 사무실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진짜예요. 어디서 그런 소식을... 부회장님, 비서실에서 연락이 왔어요. 심장 쪽이 안 좋으셔서 상태가 심각하다고 몇몇 직원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곧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근데 가해자가 회사 사람이란 얘기도 있다던데요. 직원은 아니고. 직원 가족이라고 들었어요. 정확히는 부인의 이름이 나왔다고. 그 말이 퍼지자 사무실 안 공기는 묘하게 바뀌었다. 서로 눈치를 보며 속삭임이 이어졌다. 일부는 벌써 박도연의 이름을 떠올리고 있었지만 확실히 말하는 이는 없었다. 병원 복도 한쪽. 지현은 의자에 앉아 휴대폰을 손에 쥐고 있었다. 화면에는 골프 모임 단체방 알림이 연이어 떴다. 오늘 모임 어떻게 돼요, 지현 씨? 늦으세요.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짧게 답장을 보냈다. 교통사고로 병원에 있어요. 먼저 시작하세요. 하지만 손끝이 떨리고 있었다. 평생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불안감이 가슴을 짓눌렀다. 그리고 그 불안감은 병원 안 어딘가에서 이미 그녀를 향해 다가오고 있는 더 큰 파도의 전조에 불과했다. 이광호 회장이 중환자실로 옮겨진 후 복되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문 앞에는 이준성과 2명의 경호원이 서 있었고 의료진은 바쁘게 오가며 장비와 약물을 옮겼다. 박도연은 한 발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마치 회사의 상징이자 철옹성 같은 존재가 한순간에 병상 위로 옮겨지는 것을 보는 기분이었다. 지현은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여전히 상황이 실감나지 않는 듯. 시선은 바닥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주변에서 들려오는 대화 속 단어들 심장, 고비, 응급처치 하나하나가 그녀의 귀에 맴돌았다. 그 시각. 한성전자 본사 7층 임원 회의실. 긴급 호출을 받은 임원들이 속속 도착하고 있었다. 회의실 안은 이미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재무이사 남진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회장님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시다죠. 경영지원실장 강문석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현재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심장 쪽에 원래 문제가 있으셨는데 이번 사고로 상태가 악화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사 담당 전무 이민석이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가해자가 우리 회사 직원의 가족이라는 게 사실입니까? 강문석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맞습니다. 마케팅부 박도현 부장의 아내라고 확인됐습니다. 순간 회의실에 정적이 흘렀다. 박도현은 성실하고 유능하다는 평판이 있었기에 이 사실은 충격으로 다가왔다. 사고 경위는 목격자 증언에 따르면 피해자분이 길을 건너고 있었는데 차량이 속도를 줄이지 않고 접근했고 경적을 울리며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사고 후에도 언쟁이 있었고요.
남진호는 깊게 한숨을 쉬었다. 이건 단순한 교통사고 문제가 아니군요. 회사 이미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민석 전무가 단호하게 말했다. 회장님이 직접 의사를 밝히실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은 부회장님 지시를 기다립시다. 저녁 무렵 한빛병원 중환자실 앞 이준성은 가족들과 함께 의료진으로부터 경과를 들었다. 지금은 위기는 넘겼지만 앞으로 24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안정을 취하게 해주세요. 이준성은 고개를 끄덕이며 곁에 있던 박도연을 불렀다. 도현 씨, 잠깐 얘기합시다. 둘은 복도 끝으로 자리를 옮겼다. 솔직히 묻겠습니다. 당신 아내, 평소에도 그런 태도였습니까? 도현은 잠시 말을 잃었다. 제가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제 부덕입니다. 이준성의 시선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아버지께서 눈을 뜨시면 오늘 일을 직접 말씀하실 겁니다. 그 전에 각오하는 게 좋을 겁니다. 다음 날 아침, 회사 전 직원에게 임원회의 소집 공지가 내려갔다. 오전 10시, 7층 대회의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직원들은 모두 허리를 숙이며 들어오는 사람을 맞았다. 휠체어에 앉은 이광호 회장이었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다들 걱정 끼쳐 미안하네. 하지만 이 일은 내가 직접 처리하고 싶네. 모두 자리에 앉자. 이준성이 회의 자료를 준비했다. 어제 있었던 사고 현장의 CCTV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모두 보시죠. 대형 스크린의 영상이 재생됐다. 좁은 도로를 건너는 노인, 빠른 속도로 다가오는 차량, 경적 소리, 그리고 창문이 내려가며 들려오는 목소리. 비켜요. 늙은이 차량이 가까이 다가서며 노인이 휘청이는 장면, 그리고 차에서 내려 소리를 지르는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었다. 회의실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박도현은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인 채 식은땀을 흘렸다. 영상이 끝나자 이광호 회장이 입을 열었다. 저 여성이 누군지 이제 다들 알겠지? 모두의 시선이 도현에게 향했다. 도현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깊이 고개를 숙였다. 회장님, 그 사람이 제 아내입니다.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회장은 잠시 도현을 바라보다가 말했다. 자네를 완전히 내보내지는 않겠네. 하지만 이번 일은 그냥 넘어갈 수 없네. 이준성이 서류를 꺼내며 말을 이었다. 박도현 부장은 다음 달부터 부산 공장 관리팀으로 발령 조치합니다. 3년간 승진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회의실 곳곳에서 숨죽인 탄식이 흘렀다. 도현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결정을 겸허히 받겠습니다. 이광호 회장이 마지막으로 말을 맺었다. 우리 회사는 언제나 인간 존중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왔네. 직위나 나이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인격체로 대하는 것. 그게 내가 평생 지켜온 원칙이야. 그 말은 회의실 안에 무겁게 울려 퍼졌다. 저녁 무렵 회의가 끝난 뒤 박도현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돌아왔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거실 소파에 앉아있는 윤지현의 시선이 그를 향했다. 어땠어, 회장님? 뭐래? 그녀의 목소리에는
두려움보다 호기심이 더 묻어 있었다. 도현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서류 가방을 내려놓았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다음 달부터 부산 공장 관리팀 발령이야. 3년 동안 승진 대상에서도 저의 지현의 눈이 커졌다. 뭐라고 그게 말이 돼. 단순한 사고였잖아. 게다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이번 일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야. 회장님이 직접 CCTV를 전 직원 앞에서 틀었어. CCTV 지현이 목소리를 높였다. 그래, 네가 회장님께 했던 말. 다 녹음돼 있었어. 비켜요, 늙은이. 미친 거 아니에요. 그대로 지현의 얼굴이 굳었다. 그걸 다 들었단 말이야. 임원들이 다 보고 들었어. 그 자리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러나 곧 그녀는 목소리를 높였다. 아니, 그렇다고 해서 내 인생을 이렇게 망칠 순 없잖아.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그 할아버지가 회장이라는 걸 알았으면 그렇게 말 안 했겠지. 문제는 회장님이든 아니든 사람을 그렇게 대했다는 거야. 도현의 목소리에는 짙은 피로가 배어 있었다. 그날 밤 도현은 일찍 방으로 들어갔지만 지현은 거실을 서성이며 휴대폰을 들여다봤다. 골프 모임 단체방에는 알림이 수십 개 쌓여 있었다. 궁금증을 못 이기고 메시지를 열어본 순간 그녀의 눈이 멈췄다. 윤지현님은 금일부로 본 모임에서 제명합니다. 최근 사건으로 모임의 명예가 실추되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손이 떨렸다. 뭐야. 나를 내쫓겠다고. 그때 또 다른 알림이 울렸다. 개인적으로 친했던 동호회 친구의 메시지였다. 지현아. 이번 일은 좀 미안하지만 당분간 연락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지현은 믿기 힘들다는 듯 웃음을 흘렸다. 세상 참 웃기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러나 웃음은 금세 떨림으로 변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습관처럼 한성백화점 VIP 라운지를 찾았다. 윤지현 고객님, 죄송합니다만 VIP 자격이 정지되었습니다. 라운지 매니저의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단호했다. 무슨 말씀이세요? 난 평생 VIP였는데. 최근 발생한 사건과 관련하여 내부 규정에 따라 결정된 사항입니다. 안내문은 발송드렸습니다. 지현은 말문이 막혔다. 주변의 시선이 느껴졌다. 억지로 웃으며 라운지를 나왔지만 발걸음은 무겁기만 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편의점 계산대 옆 신문이 눈에 들어왔다. 작은 기사였지만 제목은 그녀의 가슴을 무겁게 내리쳤다. 중경위업 회장 치고 포건한 여성. 직원 가족으로 밝혀져 사진 속의 자신은 어제 병원 복도에서 찍힌 듯 굳은 표정을 하고 있었다. 이제 신문까지. 그녀의 손끝이 하얗게 질렸다. 저녁. 도현은 퇴근하자마자 거실 테이블 위에 두툼한 서류 뭉치를 올려놓았다. 이게 뭐야? 지현이 물었다. 이혼 서류야. 도현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뭐라고 이번 일 때문만이 아니야. 넌 예전부터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았어. 회장님이 아니었어도. 그냥 평범한 노인이었어도 똑같이 했을 거야. 지현은 말문이 막혀 벽에 기대섰다. 단 며칠 만에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다. 남편, 친구,
사회적 지위, 그리고 자신이 지켜왔다고 믿던 품격까지. 그날 밤, 그녀는 휴대폰을 들고 SNS를 열었다. 그 여자라는 태그와 함께 쏟아지는 비난 글들이 화면을 뒤덮었다. 갑질의 끝판왕, 저런 사람이 아직도 있네, 남편 불쌍하다. 지현은 화면을 덮고 눈을 감았다. 그러나 귀 속에서는 여전히 누군가의 목소리가 맴돌았다.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것. 그게 기본이야, 그 말은. 회의실에서 휠체어에 앉아있던 이광호 회장의 목소리였다. 이혼 서류를 받아든 그날 밤, 윤지현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거실 불만 켜둔 채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붙잡고 있었다. 화면 속에서는 끊임없이 알림이 올라왔다. SNS에는 그녀를 비난하는 글과 기사 링크가 실시간으로 공유되고 있었다. 이 광호 회장께 포건한 여성. 알고 보니 회사 부장 부인 갑질녀. VIP 혜택 박탈. 동호회 모임에서 전원 제명. 댓글은 가차 얹어 없었다. 저런 사람이 어떻게 사회에서 버티고 살았는지 이해 안 됨. 남편이 더 불쌍하다. 저런 성격이랑 살았으니 돈 좀 있다고 사람을 깔보는구나. 지현은 화면을 내려보다가 손끝에 힘이 빠졌다. 휴대폰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머릿속이 복잡하게 뒤엉켰다. 이게 정말 내가 받을 벌인가 하는 억울함과 점점 목을 조여오는 현실이 뒤섞였다. 다음 날 오전 현관 벨이 울렸다. 문을 열자 택배 기사가 무표정하게 상자를 건넸다. 여기 서명해 주세요. 박스를 받아 들고 서명하는데 그의 시선이 잠시 그녀의 얼굴을 훑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짧은 눈빛 속에는 그 여자구나 라는 인식이 담겨 있는 것 같았다. 문을 닫고 거실로 돌아온 지현은 깊게 숨을 내쉬었다. 사소한 시선마저도 이제는 날카롭게 느껴졌다. 그녀는 박스를 열어보지도 않고 한쪽 구석에 밀어 넣었다. 점심 무렵 골프 모임에서 가장 가까웠던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은주야, 나야. 잠깐 얘기 좀 하자. 수화기 너머로 짧은 정적이 흘렀다. 지현아. 미안하지만 지금은 힘들 것 같아. 나까지 곤란해져. 우리가 몇 년 친구였는데 그래서 더 그래. 이번 일은 너무 커졌어. 나도 욕먹고 싶지 않아. 뚝. 전화를 끊는 소리가 차갑게 울렸다. 지현은 한동안 휴대폰을 들고 멍하니 서 있었다. 그날 오후 한성백화점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윤지현 고객님, 최근 VIP 회원 자격 박탈과 관련해 안내 드렸는데 확인하셨나요? 네.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죠? 사건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당사 이미지에도 타격이 커 불가피한 결정이었습니다. 통화를 마치자 그녀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하루가 다르게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저녁 뉴스에서 또다시 자신의 이름이 흘러나왔다. 화면에는 회의실 CCTV 속 장면이 일부 흐릿하게 모자이크 처리되어 방영됐다. 이광호 회장, 교통사고 후 폭언 피해, 가해자는 회사 부장 안에 기자 목소리가 이어졌다. 목격자에 따르면 가해자는 사고 직후 피해자에게 비켜요, 늙은이 등의 폭언을 했으며 사건 이후
사회적으로 큰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지현은 리모컨을 움켜쥔 채 TV를 껐다. 그러나 꺼진 화면 속에도 여전히 사람들의 시선이 비치는 것 같았다. 밤이 깊어갈수록 집안의 정적은 무겁게 내려앉았다. 창밖에서는 가끔 지나가는 차 소리와 골목 가로등 불빛만이 깜빡였다. 도현은 서재에 틀어박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지현은 홀로 거실에서 와인잔을 들었다. 다들 너무 과민 반응하는 거야. 그냥 평범한 사고였는데 스스로를 위로하려 했지만. 머릿속에서는 회장님의 휠체어에 앉은 모습과 회의실에 울려 퍼진 그 한마디가 지워지지 않았다. 직위나 나이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인격체로 대하는 것. 그것이 내가 평생 지켜온 원칙이야. 그 말이 마치 날선 화살처럼 가슴 깊숙이 박혀 있었다. 다음 날. 현관 앞에 낯선 봉투가 놓여 있었다. 등기 표시와 함께 보낸 사람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열어보니 USB 하나와 짧은 메모가 들어 있었다. 진정한 반성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지현은 의아한 마음으로 노트북에 USB를 꽂았다. 화면에는 사고 당일의 CCTV 영상이 재생됐다. 좁은 골목, 다가오는 자신의 차, 놀란 표정의 노인, 그리고 차에서 내려 소리치는 자신의 모습. 영상이 끝나자 인터넷과 뉴스에 올라온 자신에 대한 기사와 댓글들이 화면에 스크롤처럼 지나갔다. 수백, 수천 개의 문장들이 그녀를 향해 던져졌다. 지현은 숨을 크게 들이켰다. 그리고 처음으로 자신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바라봤다. 그 순간 마음속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서서히 흔들리고 있었다. 창밖으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불었다. 서울 외곽의 오래된 원룸 건물 4층. 윤지현은 창가에 앉아 멍하니 거리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회색빛 하늘 아래. 행인들이 목도리를 감고 빠른 걸음으로 지나갔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그녀의 일상은 강남의 고급 아파트와 백화점, VIP 라운지, 골프 모임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러나 지금 그녀 앞에 놓인 것은 오래된 전기난로와 한 장 남은 얇은 전기요뿐이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은 지 벌써 3주가 지났다. 박도현은 부산 공장 발령을 받자마자 짐을 싸서 내려갔고, 그와 함께 살았던 집은 이미 부동산에 매물로 나왔다. 지현은 친정의 도움으로 이 원룸을 얻었지만 매달 들어가는 생활비와 관리비조차 버겁게 느껴졌다. 그녀의 하루는 단조로웠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한동안 휴대폰을 들여다보다가 식빵 한 조각과 인스턴트 커피로 허기를 달랬다. 예전처럼 화려하게 꾸밀 필요도, 누구를 만나러 나갈 이유도 없었다. 거울 속에는 예전의 당당한 표정 대신 힘 빠진 눈빛과 거칠어진 피부가 자리했다. 가끔 전화를 걸어오는 사람은 오직 어머니뿐이었다. 지현아, 밥은 먹고 다니니? 그냥 그래. 다 잊고 새 출발해야지. 네가 잘못한 건 이제 알았잖아. 그럴 때마다 지현은 대답을 망설였다. 정말 잘못이 무엇인지. 아직 마음속에서는 명확히 정리되지 않았다. 어느 날 오후, 우편함에서 작은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발신인은 없었고,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다.
골프장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자신의 모습. 옆에는 모임 친구들이 있었다. 사진 뒷면에는 짧게 적혀 있었다. 그때가 좋았지. 그 문구를 보는 순간 가슴 한쪽이 서늘해졌다. 사진 속의 자신은 완벽하게 행복해 보였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웃음 뒤에는 타인에 대한 배려나 따뜻함은 없었다. 오직 나와 나의 자리만이 중요했다. 저녁. TV를 켜니 시사 프로그램에서 사회적 갑질과 인격 모독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었다. 인터뷰 화면에 흐릿하게 모자이크 처리된 한 장면이 스쳐 지나갔다. 좁은 골목에서 차를 세운 여성의 입모양이 명확하게 읽혔다. 비켜요. 늙은이 그 순간 지현은 리모컨을 집어 던졌다. 화면은 꺼졌지만 귀 속에서는 그 목소리가 여전히 울리고 있었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아도 회장님의 휠체어에 앉은 모습과 회의실에서의 한마디가 떠올랐다. 모든 사람을 인격체로 대하는 것. 그것이 내가 평생 지켜온 원칙이네. 다음 날 마트에 장을 보러 나간 지현은 계산대에서 뒷줄에 서 있던 중년 부부의 시선을 느꼈다. 그들은 무언가를 속삭이며 그녀를 힐끗거렸다. 마스크로 얼굴 절반을 가렸지만 그 시선 속에는 알아본 듯한 불편한 기색이 섞여 있었다. 계산을 마친 그녀는 서둘러 밖으로 나왔다. 길을 걸으며 문득 생각했다. 이제 나는 어디서든 그 여자일 거야. 이름보다 더 강하게 붙은 꼬리표. 그 꼬리표는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을 것 같았다. 밤이 깊어지자 창밖의 불빛들이 하나둘 꺼졌다. 지현은 USB를 꺼내 노트북에 꽂았다. 예전에는 차마 끝까지 보지 못했던 마지막 파일을 재생했다. 화면 속에는 회사 내부 행사에서 연설하는 이광호 회장이 있었다. 저는 평생 사람이 먼저다라는 신념으로 살아왔습니다. 지위나 나이, 직업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제가 이 회사를 이끌어온 가장 중요한 원칙이었습니다. 영상이 끝난 뒤 화면은 검게 변했다. 지현은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화면을 바라봤다. 마음속 어딘가에서 작지만 분명한 파동이 일었다. 그것이 진정한 반성인지 아니면 단순한 후회인지 아직은 알 수 없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누운 지현은 처음으로 내가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다. 밖에서는 겨울바람이 유리창을 스치며 지나가고 있었다. 그 바람 소리는 마치 그녀에게 다시 한번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리는 듯했다. 겨울의 끝자락. 창밖에는 가느다란 눈발이 흩날렸다. 윤지현은 창문 틈새로 스며드는 찬바람을 막으려고 낡은 수건을 끼워 넣었다. 정의난로 앞에서 손을 녹이며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막막한 마음으로 앉아 있었다. 원룸에 이사 온 뒤로 그녀는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았다. 휴대폰에는 여전히 SNS 알림이 뜨지만 이제는 열어보지 않았다. 대부분이 비난이거나 호기심에 찬 메시지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며칠 전부터 마음 한쪽에 이상한 공허함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예전에는 누군가의 시선과 평판이 삶의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그 모든 것이 사라지고 자신만 남았다.
이 고요 속에서 처음으로 나 자신을 마주하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깨닫고 있었다. 그날 오후 장을 보러 나간 지현은 마트 입구에서 발걸음을 멈췄다. 한쪽 벽면에 커다란 TV가 걸려 있었는데 뉴스 채널에서 사회적 갑질 근절 캠페인 홍보 영상이 나오고 있었다. 화면 속에서 차에 타고 있는 여성의 모습이 흐릿하게 모자이크 처리되어 있었지만 그 장면은 그녀에게 너무나 익숙했다. 그 순간 뒤에 서 있던 중년 여성이 옆 사람에게 속삭였다. 저 장면, 인터넷에 떠돌던 그 사건 아니야, 응. 맞을 거야. 그 여자 이름이 뭐더라? 지현은 마스크 위로 눈썹을 찌푸리며 서둘러 안으로 들어갔다. 장바구니를 끌고 다니면서도 온몸에 식은 땀이 맺혔다. 아직도 이렇게 남아있구나. 사람들 기억 속에. 집으로 돌아오자 우편함에 두꺼운 봉투 하나가 꽂혀 있었다. 발신인은 없었다. 봉투 안에는 흰 봉투 여러 장과 함께 한 장의 메모가 있었다. 이건 피해자에게 보낼 사과 편지입니다. 쓰든 버리든 선택은 당신 몫입니다. 지현은 손끝이 굳어졌다. 봉투 속에는 고급스러운 편지지와 봉투가 가지런히 들어 있었다. 메모지를 뒤집어 보았지만 아무런 흔적도 없었다. 책상 위에 편지지를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보다가 그녀는 결국 펜을 들었다. 그러나 첫 문장에서 멈췄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그 다음 문장이 나오지 않았다. 진심을 담으려니 부끄럽고 형식적인 말을 쓰려니 공허했다. 결국 편지지는 구겨져 쓰레기통에 던져졌다. 며칠 뒤 원룸 근처 편의점에 들른 지현은 계산대 옆에 있는 무료신문 코너에서 눈을 멈췄다. 첫 페이지 하단에는 작은 인터뷰 기사가 실려 있었다. 한성전자 이광호 회장. 건강 회복 후 복귀 예정. 사진 속 회장은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드리워져 있었다. 기사에는 최근 교통사고 후 장기 치료를 마치고 복귀 준비 중이라는 문장이 덧붙여 있었다. 지현은 한동안 그 사진을 바라보다가 신문을 접어 가방에 넣었다. 집에 돌아와 다시 펼쳐본 그 얼굴은 사고 당시 바닥에 쓰러져 있던 모습과 겹쳐졌다. 그리고 그때의 자신의 표정도 떠올랐다. 화와 불만으로 일그러져 있던 얼굴. 그날 밤 잠을 청하려고 누웠지만 쉽게 잠들 수 없었다. 뒤척이다가 결국 노트북을 켜고 USB를 다시 연결했다. 그리고 전에는 스쳐 넘겼던 회장님의 인터뷰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해서 봤다. 저는 평생 사람이 먼저다라는 신념으로 살아왔습니다. 지위, 나이, 직업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제가 이 회사를 지켜온 이유이자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영상이 끝나자 지현은 천천히 화면을 닫았다. 방 안의 정적이 유난히 크게 느껴졌다. 사람을 존중한다는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았다. 그날 내가 화를 낸 이유는 급해서도 약속에 늦어서도 아니었다. 그냥 내 앞을 가로막았다는 이유 하나였다. 다음 날 창밖에 햇빛이 쏟아졌다. 드물게 맑은 날씨였다.
지현은 세수 후 오랜만에 머리를 단정히 빗었다. 원룸을 나서려다 현관 옆에 놓인 구겨진 편지지를 발견했다. 순간 어제의 생각이 떠올랐다. 그녀는 쓰레기통에서 편지지를 꺼내 펼쳤다. 구김살 위에 다시 펜을 올렸다. 이번엔 문장이 끊기지 않았다. 회 회장님, 사고 당시 저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 깊은 상처를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변명 없이 제 잘못을 인정합니다. 글씨는 서툴고 종이는 구겨져 있었지만 이번만큼은 속에서 뭔가 조금은 내려놓는 기분이 들었다. 서울의 늦겨울은 유난히 길었다.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고 하늘은 잿빛을 오래도록 품고 있었다. 윤지현은 작은 원룸 창문 앞에 서서 창밖으로 뿌옇게 내려앉은 빛을 바라보고 있었다. 손에 쥔 건 며칠 전 택배로 도착한 작은 상자였다. 발신인은 이광호 회장이었다.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오래된 USB와 함께 한 장의 편지가 들어있었다. 이걸 보는 순간이 네가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길 바란다. 그 짧은 문장에 알 수 없는 무게가 실려 있었다. 심장이 조여오는 듯한 불안과 호기심이 동시에 밀려왔다. USB를 노트북에 꽂자 화면의 한 개에 영상 파일이 떴다. 파일명을 보는 순간 손끝이 잠시 굳었다. 한성백화점 VIP 라운지 2023년 3월 12일 CCTV 기록. 영상을 재생하자 밝고 세련된 라운지의 풍경이 나왔다. 화면 속에는 과거의 자신, 윤지현이 있었다. 윤기 나는 머리칼, 고가의 코트를 걸친 채 여유로운 표정으로 라운지 안을 거닐고 있었다. 그리고 그 날 그녀가 하찮게 여긴 한 노인을 향해 던진 차가운 시선과 무심하게 뿌리친 손짓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 노인이 지금의 그녀에게 이 영상을 보낸 이광호 회장이었다. 영상 속에서 윤지현은 당시의 자신을 똑바로 바라볼 수가 없었다. 그 표정 속에는 거만함과 우월감, 그리고 상대를 사람으로 대하지 않는 냉기가 선명했다. 그녀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한동안 숨을 몰아쉬었다. 저게 나였구나. 속삭이듯 내뱉은 말이 공기 속에 흩어졌다. 그 순간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날 병원에서 마주했던 준성 부회장의 눈빛, 차갑게 떨어진 계약 해지 통보, 그리고 사회적으로 몰락해가는 자신의 뒷모습들. 편지 뒷면에는 한 줄이 더 적혀 있었다. 사람의 가치는 위기에 드러난다. 네가 잃은 건 돈이 아니라 네 스스로였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눈가가 뜨겁게 젖어들었다. 그동안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왜 이렇게 모든 게 무너져 내렸는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았다. 며칠 후 윤지현은 작은 수첩을 꺼냈다. 표지가 달아있는 이 수첩은 결혼 전부터 써오던 메모장이었다. 한 장 한 장을 넘길수록 예전에 순수했던 자신이 있었다. 사람을 향한 따뜻한 메모. 소소한 행복을 적어두었던 흔적들. 그녀는 펜을 들고 새로운 페이지에 이렇게 썼다. 나는 다시 시작할 것이다. 비록 아무도 나를 믿지 않더라도. 그날 오후 그녀는 오래전 끊어버린 휴대전화 번호를 복구했다.
그리고 예전에 함께 봉사활동을 하던 모임의 회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안녕하세요. 저 윤지현입니다. 혹시 다음 주 토요일에 있는 봉사활동 제가 가도 될까요? 수화기 넘어 잠시 침묵이 흐르다. 조심스러운 대답이 돌아왔다. 네, 오세요. 오랜만이네요. 그 한마디가 얼어붙은 마음에 작은 균열을 냈다. 토요일, 서울 외곽의 한 쪽방촌. 윤지현은 두툼한 패딩에 모자를 눌러쓰고 나타났다. 손에는 김밥과 따뜻한 국이 담긴 보온통을 들고 있었다. 사람들은 처음엔 그녀를 잘 알아보지 못했지만 몇몇은 놀란 눈으로 속삭였다. 저 사람, 그 사람 맞지? 하지만 윤지현은 그 시선을 외면하지 않았다. 대신 미소를 지으며 음식을 나눠주었다. 한 노인이 떨리는 손으로 국을 받아들며 말했다. 고맙소. 요즘 같은 세상에 그 한마디에 그녀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날 저녁 돌아오는 버스 안 창밖에 불빛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윤지현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생각했다. 이 길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오래 걸릴지 모른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다. 진짜로 회복해야 할 것은 명예나 재산이 아니라 사람으로서의 나라는 것을. 몇 달 후 서울 한성백화점의 봄 정기 세일 시즌. VIP 라운지 앞을 지나던 준성 부회장은 잠시 걸음을 멈췄다. 안쪽에서 봉사단체와 함께 모임을 진행 중인 윤지현이 보였다. 예전과는 전혀 다른 표정이었다. 부드럽고 진심이 담긴 미소. 그 순간 준성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 없이 지나쳤다. 대신 멀어지는 뒷모습을 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다. 밤. 윤지현의 원룸. 그녀는 USB를 다시 손에 쥐었다. 이제 이건 더 이상 자신을 무너뜨리는 증거가 아니었다. 오히려 다시는 돌아가지 않겠다는 다짐의 표식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창문을 열었다. 아직 봄바람은 차가웠지만 그 안에 분명 새로운 계절의 향기가 섞여 있었다. 다시 시작이야? 이번엔 제대로. 그녀의 속삭임은 어둠 속으로 새으며 들었고 멀리서 새벽을 알리는 첫 기차에 경적이 울려 퍼졌다.